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도둑 쫓다 나라를 건드린 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33살 때였습니다. 경종 임금 3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첫 벼슬에 사관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관이라는 벼슬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임금과 신하들의 잘잘못을 적어두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지요. 뒷날 정치의 거울을 삼는 일이니 박문수는 사관으로서의 직분에 한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죠. 임금이 하는 명령이나 정치를 기록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맑고 꼿꼿해야 했습니다. 사관으로 적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문장이 능해야 하는데 대개는 8명이 맡고 있었어요. 그 직책을 그만둘 땐 2벌을 만들어 한 벌은 사관에 보관하고 한 벌은 집에 두어 그것이 뒷날 틀리지 않고 맞아야 했습니다. 박문수가 사관이 된 것은 문장에도 능하지만 무엇보다도 똑똑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박문수가 벼슬을 살기 시작한 이듬해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즉 영조가 조선의 21대 왕이 된 것이죠. 이 해에 박문수는 병조 정랑이 되었다가 반대당인 노론파가 권력을 잡는 바람에 벼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다시 조정에 불려나갈 테지. 박문수는 집에 들어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당파 싸움이 없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영특한 임금인 영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파를 없애려고 탕평책이라는 제도를 쓰기도 하였어요. 영조는 숙종의 후궁 최씨가 나서 서자였죠. 서자 임금이어서 영조는 왕실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세자로 책봉되었을 땐 서자라 하여 반대파에서 죽여 없애려고까지 하였죠. 내가 임금이 되면 당파 싸움부터 없애리라. 영조는 이렇게 별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되자마자 당파 싸움을 일삼고 권력을 거머쥐려는 소론 대신들을 살려두지 않고 탕평책을 썼던 것이죠. 3년 동안 집에서 학문에 젖어있던 박문수는 드디어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얻은 직책은 사서였어요. 즉,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에서 경서와 도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박문수는 영조 임금에게 불려갔어요. 영남 지방에 내려가 살펴서 썩은 관리를 가려내라. 암행어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관리를 살피는 암행어사가 처음 된 것은 37살 때였어요.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는 우선 영남 지방에 내려가 백성이 사는 형편부터 살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앞에 노인이 앉아서 울고 있었죠.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죠. 마누라를 일찍 잃고 늦게 둔 외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습지요. 장가 들여 잘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이 녀석이 일은 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과 몰려다니지 뭡니까? 아이고, 투전에 미쳐서요. 그러니 나 혼자 살아서 무엇 하나 싶어 죽으려고 어제 강물에 빠졌더니 아이 지나가는 젊은이가 나를 건져주지 뭐요. 아, 사는 것보다 죽기가 더 힘이 드니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소이까. 그러자 박문수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씻고 박문수를 쳐다보았지요. 아니, 어제 나를 강에서 건져준 그 젊은이가 아니오. 하고 놀라워했죠. 어르신, 아드님은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노인을 일으켜주고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이 꼭 돌아온다고 믿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십시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쉿! 이날 산 고개를 넘어갔는데 웬 아기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외딴 집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박문수가 가보니 방문이 잠겨있고 안에 갇힌 아기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벌거숭이였어요. 어허, 애가 죽겠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박문수는 아기를 안고 뛰어나왔어요. 아기가 축 늘어진 것을 보니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었죠. 이런, 어른들은 일하러 나간 모양이군. 박문수는 아기를 안고 동네를 향하여 뛰었습니다. 아니 그때 웬 여자의 외침이 들려왔죠. 왜 남의 아기를 훔쳐가는 것이오? 동이로 밭에 물을 길어 나르는 아기 엄마였어요. 아니요. 어서 와보. 아기가 울다가 지쳐서 기절한 모양인데. 그러자 엄마는 물동이를 내던지듯 하고 쫓아와선 아기에게 젖을 주었습니다. 그러하니 아기가 정신을 차렸죠.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랑 단둘이 사시오? 네. 아기를 방 안에 가두고 나와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가뭄이 들어서 밭곡식이 다 들어갈 것 같아 어린 것을 두고 나와 밭에 물을 길어다가 주는 중이었습니다. 요새는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구려.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기를 물은 있습니까? 마르지 않고 솟는 작은 샘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샘이 있는 곳은 밭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이었죠. 어허, 아무리 가깝다 해도 동이로 그렇게 일일이 물을 길어다가 밭에 주려면 꽤 힘이 들 텐데요. 아,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밭대기 하나 있는데 고구마라도 심어 먹어야지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지요. 마을 이름이 대나무골이니까요. 그러면 되었소. 동이로 물을 길어다 밭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소이다. 내일부터는 물이 저절로 밭에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 오늘은 집에 가서 아기랑 지내시오. 아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따가 보면 압니다. 박문수는 한양에서 암행어사로 내려올 때 말고삐를 붙잡게 하여 데리고 온 종자를 불러서 굵은 대나무를 잔뜩 구해오라고 일렀어요. 물론 암행어사여서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로 꾸몄으나 급한 일이 있을 때와 먼 길을 갈 때는 숨겨둔 종자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종자는 말을 끌고 마을로 가서 대나무를 구해 싣고 왔죠.
대나무를 토막내고 끝을 조금씩 얇게 깎아 기다랗게 이을 수 있게 만들어라. 박문수가 말하자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는 종자는 그렇게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아기 엄마가 나와서 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셈에서부터 밖까지 기다랗게 이읍시다. 그렇게 이어보니 그 길이가 길어서 밖까지 닿을 수 있었죠. 하하, 이제는 가까운 밭에 동이로 길어 나르지 않아도 힘 하나 안 들이고 물을 댈 수가 있게 되었소. 샘물을 대나무 속으로 보내니까 밭까지 졸졸 잘도 흘러갔습니다. 아기 엄마는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였지요. 박문수는 날이 저물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박문수와 종자를 사랑방에 들이고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내왔어요. 애 아버지는 세상을 뜨셨소? 박문수가 물었지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엄마는 한숨을 몰아쉬며 집안 사정을 낱낱이 고했어요. 아기네 집은 산 너머 노인과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투전판에 다니다가 눈은 다 날려버리고 큰 밭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짐 빚을 갚아야 한다며 산속에 들어가 숯 굽는 일을 한다지요. 아하, 애 아버지가 집을 나갔군. 예. 1년 뒤에는 집에 온다고 하지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투정꾼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까요. 집에는 자주 옵니까? 저번에 한번 밤중에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요.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는가 보지요. 왜 왔습니까? 뻔한 일이지요. 말로는 처자식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만 에휴, 가지고 갈 것이 없나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머슴 다 살면 그때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쫓아버렸습니다. 쑥 굽는 데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아니요, 귀신도 모르죠. 내가 쫓아가 볼까봐 한 번 왔을 때도 빙빙 돌아서 도망쳤으니까요. 어허, 아기 아버지를 내가 꼭 찾아드리겠소. 아니, 어떡해요? 그것도 그때 가보면 알 것이오. 아기 엄마가 안방으로 가자 박문수가 종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잠을 푹 자두어라. 예? 말은? 예. 먹이를 잘 먹여 헛간에 보이지 않게 메어두었습니다. 종자가 잠이 들자 박문수는 슬그머니 그 집을 나와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느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우렁우렁 들려왔습니다. 기와 집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레한 양반 초가집 같았지요. 이리 오너라! 박문수는 글 읽는 소리보다 더 크게 외쳤어요. 대문 옆에 딸린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밖으로 난 마루 쪽의 문이 열렸죠. 니시오? 젊은이의 음성이 밤바람을 타고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유하고자 하니 사정을 좀 들어주시오. 어디서 오신 니시오니까? 충청도 땅에서 영남 친척집에 다니러 가는 길이요. 통속명은 들어가서 하리다. 그러나 젊은이는 응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어머님이 몹시 편찮으셔서 다른 집을 찾아보심이 어떠하십니까? 박문수는 젊은이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핑계임을 즉각 알아차렸어요. 또 그 젊은이가
과거 공부를 한다는 것도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알았죠. 하면 두보의 시 한 수나 읊고 가리다. 강물이 짙푸르니 나는 새가 더 희구나. 산은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거늘 나는 이 봄에도 객지에서 보내야 하는가. 애달프다. 언제 고향에 돌아가리오. 박문수가 시를 읽자마자 젊은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아니, 중국 당나라 두보의 시를 줄줄 외우시다니.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시죠. 하고 박문수를 붙잡았습니다. 이백과 함께 솟은 중국의 시성인데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인들 모르겠습니까? 두 사람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통성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박문수는 다른 이름을 대었죠. 그러자 젊은이가 사과를 하였어요. 사실은 나그네로 꾸미고 와서 집안 사정을 염탐하는 도적인가 의심해서 형씨를 선뜻 드리지 않았소이다. 어허, 이 마을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오? 바로 이 점을 알아보려고 박문수가 잠을 자지 않고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저기 저 산속 바위굴이 바로 그런 도적의 소굴이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가 오늘 낮에 넘어오는데 길을 막는 자가 없던데요. 날강도가 아니어서 그렇죠. 아하, 참, 도적이라 하셨지. 보아하니 형씨도 과거를 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날 이때까지 봤다 하면 낙방이었지요. 허허허. 나도 10번은 떨어졌소이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문수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적이 산다는 그 산에 수 굽는 데가 있습니까? 이 점도 박문수가 알고 싶은 것이었어요. 에? 아니 바위투성이 민둥산에서 무엇으로 숯을 굽습니까? 박문수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빈 머슴으로 그 산에 들어가 숯을 굽는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도적패가 되었군. 박문수는 불현듯 그 아기가 불쌍해졌어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도적 아비를 두었나 생각하니 눈물이 빙글 돌았습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저녁 진지는 드셨소이까? 젊은이가 물었어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면서 과거 이야기나 합시다. 아기네 집에서 저녁을 충분히 들고 와서 박문수는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젊은이의 부인이 차려내온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꽤 깊었지요. 나는 술 한 잔만 마시면 한 가지 버릇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가 짐짓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며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습니다. 불어보십시오. 아하, 아니요. 한 군데서 불지 않고 밖에 나가 들로 산으로 불며 날이 새 때까지 분답니다. 오호, 그거 참 고상한 버릇인가? 아니면 괴상한 버릇인가요?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고상한 버릇이지만 들로 산으로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괴상한 버릇이지요. 술을 한 사발 벌컥벌컥 들이킨 박문수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불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이가 중얼거렸어요. 헐, 뭐 별로 잘 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부는 피리에 미쳐 들과 산으로 돌아다닌다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필리 때 아닌 밤중에 온 마을이 피리 소리에 잠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오래 나지는 않았어요. 말발굽 소리가 나자 뚝 그쳤지요. 나으리, 종자가 황급히 말 위에서 내렸어요. 피리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았는데 잠이 깊이 들지는 않은 모양이었구나. 나리를 위해서 저는 귀도 이렇게 열어놓고 잡니다요. 허허, 고맙다. 무슨 긴하고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요? 내일 도적대를 소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종자에게 말을 타고 관가에 가서 포졸 10여 명만 데리고 오라고 일렀어요. 종자는 박문수가 먹으로 찍어 다니는 마패 쪽지 중 한 장을 받아 품속에 넣고 말을 달렸습니다. 박문수는 밤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시를 하나하나 읊조렸죠. 참으로 지워버리기에는 아까운 반경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짓던 박문수는 누군가가 어깨를 탁 쳐서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과거 공부를 하는 아까 그 젊은이였죠. 피리는 안 불고 왜 시만 읊으며 돌아다니시오? 하하, 내 뒤를 밟으셨군. 박문수는 다시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어 구성지게 부러젖혔습니다. 왜냐하면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쫓아왔습니다. 네 이놈, 개 섞어라!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에서 내려왔나? 그때 젊은이가 앞을 막고 두 팔을 쫙 벌리니 몽둥이를 들고 온 장정들이 얼른 무릎을 꿇었죠. 도련님, 내 친구한테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젊은이는 손에 닿는 대로 장정들을 때리고 발길로 찼습니다. 한 장정이 말했죠. 밤중에 피리를 불고 다니는 것은 요망한 일이라며 붙잡아 오라고 하여. 누가? 촌장 어르신이요? 박문수는 얼핏 생각했어요. 촌장?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가 장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술만 마시면 몹쓸 버릇이 생겨서 한밤중에 피리를 불었으니 모두가 잠을 설쳤을 것 아니오. 이 몸은 마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려. 박문수는 품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오랏줄을 꺼내어 장정들에게 묶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친구, 그 촌장한테 가면 뼈도 못 추리오. 염라 대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한테 가겠다니. 안 된다고 젊은이가 박문수를 붙잡았죠. 가서 내가 맞아 죽어도 형씨가 뼈나 추리도록 옆에 계셔주오. 박문수의 고집을 아무도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따라오며 속삭였어요. 그 촌장도 한 가지 못 말리는 버릇이 있어. 아니, 그게 뭐요? 하인들에게 죽도록 곤장을 쳐라 하면 얼른 바지를 벗고 큰 절을 올리면 용서해 준다오. 아니, 바지를 벗고? 어찌 그런. 아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창피할 것이 뭐요? 박문수는 느닷없이 젊은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입에서는 더 험한 말이 쏟아졌죠.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하니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지. 그러자 젊은이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에이, 가서 맞아 죽든지
뼈도 추리지 못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난 가겠소. 얘들아, 어서 저 충청도 멍청이를 촌장님께 데려다 주어라. 젊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집으로 휘저휘저 걸어갔습니다. 장정들은 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자, 나를 어서 묶어라. 박문수가 오랏줄을 주며 말하자 장정들은 그것을 받았어요. 오라? 이거는 관가에서나 포졸들이 쓰는 것인데 어디서 났어? 주웠다. 스스로 오랏줄에 묶인 박문수는 장정들이 앞뒤로 끌고 미는 대로 발을 옮겨 놓았어요. 가까운 데에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 있었죠. 박문수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촌장 어른, 피리 부는 귀신을 붙잡아 왔습니다. 장정 하나가 외치자 안방에서 수염이 허연 노인이 대청마루로 나와섰어요. 박문수는 그 앞마당에 무릎을 꿇렸지요. 고개를 들라. 촌장 노인이 명령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고개가 어디 있느냐? 박문수도 반말을 던졌죠. 허허, 저자가 정녕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고? 촌장이 장정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사옵니다. 그 집 하인들인 장정들도 박문수 옆에 나란히 꿇어앉았어요. 어허, 정녕 밤중에 피리를 불고 다니는 괴상망측한 요괴인가? 그러자 이번에는 박문수가 대답했죠. 그러하다. 어허, 그래. 그렇다면 요괴의 이름은 무엇이냐? 피요괴다. 피리를 보니까 성이 피가가 아니겠는가? 저놈이. 그런데 무엇을 믿고 저리 대드는 것인가? 그러자 장정 하나가 대답했죠. 아마도 피리를 믿고 그러는가 하옵니다. 피리? 그게 요술을 부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나이다. 하면 때려 죽이기 전에 피리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고 하여라. 장정이 박문수에게 어서 피리를 불라고 하였어요. 아니,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어찌 피리를 불라고 하느냐? 저 머리카락 하얀 노인이 망령이 들었느냐고 여쭈어라. 촌장은 이 말을 듣고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정 하나가 나서서 박문수를 묶은 오랏줄을 풀려고 하였죠. 가만히 있거라. 박문수가 외쳤습니다. 피리가 오랏줄을 끊어준다 하였다. 이어 우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박문수를 묶은 오랏줄이 끊어졌죠. 촌장도 놀라고 장정들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박문수가 가지고 다니는 그 오랏줄은 힘만 잔뜩 주면 끊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장정들은 박문수를 천하장사라며 수군거렸죠. 자, 이제 피리를 분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어 피리 소리가 필릴리 곱다랗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되었다. 그만 불어라. 촌장이 외쳤습니다. 그래도 박문수는 계속 피리를 불었어요. 이놈아, 그만 불라고 했지 않느냐? 촌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입에서 피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피리를 그만 불 수가 있느냐? 저놈의 주둥이가, 저놈의 주둥이를 인두로 찢어라. 찢어도 피리가 안 떨어진다. 어허, 저놈을 당장 때려 죽여라.
어허, 나를 죽이면 이 비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느냐? 촌장은 분하여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장정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자 장정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달려든 장정들은 어이없게도 박문수가 한 바퀴 빙 돌자 모두 추풍낙엽 떨어지듯 쓰러져 버렸지요. 박문수는 마당을 빙빙 돌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박문수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지요. 촌장은 박문수가 피리를 불며 가까이 다가오자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그때 장정 하나가 대청마루 위로 달려가 일으키자 촌장이 그에게 무어라 무어라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죠. 박문수는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어 타고 나가는 그 장정을 보고 피리 불기를 멈추었어요. 허허, 촌장이 나를 관가로 고발을 하려고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하 하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래. 박문수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촌장이 눈짓을 하자 장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박문수는 또다시 촌장을 향해 무릎을 꿇리게 되었지요. 그러자 촌장이 고함을 쳐댔습니다. 살려는 주대, 요망한 말을 하면 낫을 갖다가 코와 주둥이를 베어버리도록 하라. 그때 한 장정이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찾아들고 박문수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순간 박문수의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장정 하나가 말했습니다. 마패다. 큰 소리로 말할 정신도 힘도 없었지요. 이어 마룻바닥에 쿵 하고 대포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야, 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암매. 촌장은 이 소리밖에 하지 못하였지요. 박문수가 마패를 주워 보이며 말했어요. 어허, 요술 비리가 이것도 다 갖다 주네. 이어 박문수는 마패를 다시 허리춤에 감추고 비리를 꺼내어 불면서 장정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마당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라. 이 비리가 춥단다. 예. 이윽고 마당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종자가 말탄 포졸들 10여 명을 데리고 오다가 불길 신호를 보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 중에는 관가에 사또도 섞여 있었어요. 사또 나으리, 어떤 명이라도 내려주십시오. 사또가 박문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말하였어요. 제일 먼저 저 촌장 늙은이를 따뜻한 방에 데려다가 누이시오. 묵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살려주겠다고만 말하시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는 박문수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다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에는 포졸들을 숨어있게 하였다가 행동을 하는 것이오. 무슨 행동을? 머지않아 도적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니 오면 모조리 붙잡으시오. 박문수는 촌장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워있다가 박문수를 보자 일어나 무릎을 꿇었죠. 정년코, 이 천하 역적을 살려주시나이까? 촌장이 박문수에게 물었습니다. 역적 모의를 누설하면 공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다 알고 오셨군요. 이때까지도 박문수는 촌장이 엄청난 말을 하리라고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보통 말을 한 것뿐이었죠. 내년 춘3월로 확정되었사옵니다. 아이지, 아무도 오지 못하게 듣는 사람을 물리고 더 자세한 내막을 말하게나. 이 말 또한 박문수가 넘겨짚고 하는 말이었어요. 촌장이 자기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시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그 산에 단순한 도적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일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박문수는 그 거사를 이미 조정되신들 몇몇이 다 알고 있네 하고 짐짓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삿돈 나으리가 내려오셨겠지요. 내년 춘3월이라 했던가? 예, 저는 아들에게 그 말만 들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따가 아들이 오면 허허, 이렇게 맹송맹송 앉아있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하세. 자네도 공신이요, 나도 공신이니. 박문수는 시치미를 떼고 촌장은 하인을 불러 술상을 차려오라고 일렀습니다. 촌장이 물었죠. 우리 아들도 공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디 자네 아들뿐인가?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공신인 것이지. 하하하, 어젯밤에 꾼 용꿈이 허사가 아닌가 봅니다. 촌장은 벌떡 일어나서 박문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로서는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하다가 잉어를 잡은 격이 되었죠. 얼떨결에 역적을 잡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몰아내려는 역적 모의를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술을 나누면서 박문수는 이 말만 두어 번 촌장에게 다짐했습니다. 자네와 자네 아들과 그리고 나, 이 세 사람만 알아야 하는 것이네. 알겠는가? 촌장이 박문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이고, 제가 바라는 바도 바로 그것이옵니다. 그렇게 촌장의 입에서 풀어져 나온 이곳의 역적 모의는 이러하였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산속 동굴에 있는 자들은 처음에 투전판을 벌였다고 하지요. 집에서 가지고 온 재물로 노름을 하다가 점점 판이 커져서 산속에 숨어서 논밭도 걸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천이 떨어지자 그런 자들은 집에서 가져갈 게 없었어요. 그러하니 자연히 도둑질을 하여 판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 우두머리가 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촌장의 아들은 과거 공부도 하였고 책도 많이 읽어 각처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며 어쩌다가 연결이 되어 반역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겉으로 보면 노름꾼이요 도적이었으나 동굴은 그들의 음모 본거지로 변한 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사일이 닥치면 촌장 아들이 모두 반란군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어요. 얼마 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촌장이 연락한 하인 때문에 그 패거리 1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을 사또가 거느리고 온 포조류들이 실수 없이 모두 붙잡아 묶어서 마당에 무릎을 꿇렸어요. 이어 촌장의 아들이 촌장의 부름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하늘같이 귀한 어른이시니 절을 올리도록 하라.
촌장이 말하자 아들은 박문수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조선의 1등 공신이 될만하군. 박문수는 촌장 아들을 축혀 세웠죠. 아버님, 니시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자 박문수는 자리를 피해 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또가 달려왔죠. 수고했소. 박문수는 사또의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무릎을 꿇은 자들을 한 사람씩 얼굴을 들게 하여 살폈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뭐 할 짓이 없어서 이 바쁜 농사철에 산속에 틀어박혀 투전판을 벌이고 있느냐? 박문수의 입에서 도적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름꾼들은 훈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도적은 옥살이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네가 네 아비를 혼자 두고 집을 뛰쳐나와 투전판을 벌인 자이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이놈아, 내 아비가 내 어미 일찍 죽어서 젖동냥하면서 키웠단다. 너 장가들여 잘 살려고 말이다. 그래, 용서해주면 집으로 돌아가 내 아비를 효성스럽게 섬기겠느냐? 그럼요. 박문수는 논 다 팔아 없앤 아기 아빠도 가려내고는 사또를 불렀습니다. 이자가 투전해서 날린 논을 찾아주게. 다는 못 찾아도 반이라도 말이야. 아이고, 이 쓰이게 빠진 자야. 나 아니었으면 네 안악이 동이로 물기러 나를 때 네 자식이 울다가 죽었을 것이야. 어허, 그래. 너도 용서해주면 2번 다시 투전판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 예. 박문수는 그 2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촌장과 아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그제야 박문수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역적모의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다는 것을 알고는 엎드려 울고 있었지요. 역적이 밀고를 하면 공신이 되는 것이지 공신이 울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자 아들은 역적모의의 구체적인 사실을 박문수에게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밖에서 사또가 저자들을 어찌할까요? 하고 박문수에게 물었습니다. 관아에 데려가서 보이기나 치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박문수는 얼떨결에 역적모의 사건을 알아낸 뒤 바위 동굴 사건은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박문수와 촌장과 아들의 셋은 이튿날까지 이 말을 맞대고 의논을 하여 다음에 몇 가지를 확정해 두었죠. 첫째, 역적모의 일은 셋만 안다. 아들이 거느린 패거리들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우두머리인 아들이 거사이만 되면 부하들을 데리고 반란군에 가담할 예정이었지요. 둘째, 앞으로 진행되는 비밀은 박문수가 직접 와서 듣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바위 동굴에서 갑자기 투전판을 그만두면 연락을 하는 그쪽에서 의심하기 쉬우니 아들과 2명이 계속 투전판을 벌여 모의자들과 접촉하기로 하였죠. 넷째, 거사일이 되면 아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박문수가 집합시키는 장소로 가서 토벌군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만일 모의자들에게 반란군이 아닌 토벌군이라는 사실이 탄로나면 아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하였죠. 박문수가 종자와 촌장의 집을 떠난 것은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물론 박문수는 과거 공부하는 젊은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어요. 말을 탄 박문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적 모의 사실을 어떻게 조정해 알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앞장섰죠. 임금에게 고할 수는 더욱더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조정과 잘 통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터인데 누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그렇다고 암행어사 직분을 도중에서 그만두고 한양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누구 한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상대도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아, 그렇지. 박문수가 갑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박문수는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나이 많은 구신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땅으로 올라가자 좋은 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뵙고 다시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사 직분을 도중에서 그만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종자는 아무 말 없이 말고삐를 잡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의 행색은 누가 봐도 양반집의 깨끗한 선비 같았어요. 백성을 살필 때는 해진 옷을 입고 실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먼 길을 갈 때는 청결했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면 주막을 찾아가 들었는데 그때만은 암행어사의 직분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을 주워 들었죠. 아이고, 세상이 뒤숭숭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소. 술 마시는 선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한시 앞이 경기도 용인 땅으로 가고 싶었죠. 어쩌다 우리 조정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까. 박문수는 시를 읊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땅에 다다른 박문수는 벼슬을 내놓고 집에 와 있는 원로를 만나 뵈었죠. 이야기를 들은 원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반역 음모 낌새를 들었으나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확신이 서면 전하께 목숨을 걸고 아뢰겠네. 박문수는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새벽에 남쪽으로 향했지요. 박문수는 암행어사로서의 자신의 직분에도 충실하면서 역적모에 관한 정보도 부지런히 수집하여 경기도 땅에 사는 원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역적모이란 김일경 일파인 이인좌가 영조를 밀어내고 밀풍 군탄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죠. 역적모의 일파는 민심부터 소란하게 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즉, 영조 임금은 서자이니 가짜 임금이라고 거리에 써 붙였어요. 그러다가 1728년 3월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인좌의 난이었죠. 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조 임금은 용인 땅에 있는 원로에게 이 사실을 듣고 매우 붕괴하였어요. 이런 전하의 역적들! 난을 일으킨 이인좌는 반란군에게 흰옷을 입혀서 경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이 꾸몄습니다. 그런 다음 청주를 습격하고 스스로 대원수가 되었죠. 영조는 병조판서 오명항을 도순무사로 삼아 토벌 광군을 주어 나아가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이때 박문수는 도순무사의 종사관이 되어 나갔죠. 반란군은 청주를 짓밟고 진천과 안성 등지를 휩쓸며 기세 좋게 한양으로 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직산으로 가는 상고이짝에 이르러 광군에게 막히고 패했지요. 이인좌는 군사를 이끌고 안성 땅으로 도망쳤어요. 오명항이 박문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반란군을 토벌할 수가 있겠소? 그러자 병서를 많이 읽은 박문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인좌가 안성 정룡산에 진을 치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응원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두껍게 포위하여 들이쳐야 합니다. 오명항은 박문수의 말을 옳게 여겨 즉시 반란군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박문수는 군사들을 호령하여 반란군의 목을 꽉 죄라고 명령하였지요. 광군은 두터운 포위망을 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장서서 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고 나선 군사가 있었지요. 아니, 그대는 경상도에서 반란 음모를 낱낱이 가르쳐준 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인좌가 청주성을 공격했다는 말이 듣고 약속대로 부하들을 모아 토벌군에 가담한 것이었죠. 촌장의 아들과 그 부하들이 선봉에서 공격하자 광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어요. 이윽고 청룡산의 이인좌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인좌는 갑옷과 투구를 버리고 절로 도망쳤으나 스님들과 농부들에게 붙잡혀 광가에 넘겨졌죠. 이리 하여 이인좌의 난은 짧은 시일에 끝났으며 박문수는 난을 평정한 공이 크게 인정되어 경상도 관찰사로 뽑혔습니다. 또 영조는 박문수를 공신으로 떠받들어 영성군으로 봉하였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사 박문수의 역량과 용기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연과 운명이 어떻게 인간의 선택과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단순히 도둑을 잡기 위해 탐문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역적의 무리를 붙잡게 되지요.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사건들이 때로는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암행에 나서는 박문수의 모습은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결단력을 담고 있었지요. 그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또 맞물리며 삶을 이끈다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느껴졌죠. 결국 박문수의 용기와 노력은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과를 완전히 장악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자세로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용기와 결단이야말로 예기치 못한 길 위에서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